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에서 만났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지난 3년간 진짜 와, 진짜 왜? 힘들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저희 랩이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요? 제가 원래 정보 프로젝트나 뭐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우리 랩을 운영해 왔는데 다 끊겨가지고. 네, 교수님이 용역이 다 끊겼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예, 완전히 진짜. 아니 어제 우리 증시 많이 올랐는데 어제 우리 외국인들이 10개월 만에 1조 8천억인가 순매수를 했어요. 10개월 만에 사람 한 명 바뀌었는데 예. 그 교수님 주식 뭐였더라? 좀 그거는 좋아졌어요? 아직 멀었고. 구만전자 아직 멀었고. 구만전자, 그다음에 테슬라 진짜 머스크 진짜 가만두지 국장으로 않을게요. 오세요. 네. 좋아질 것 같은데. 새로 ETF를 매수했습니다. 네. 그게 뭐죠. 대통령 바뀌었다고 예. 뭐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네. 촌철님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하나는 얘기하고 넘어가는 네. 주식 투자 우리 교수님 얘기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데 아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겉으로 아니에요. 봐도 큰 돈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엄청나죠. 한 100만 원? 뭐 이쯤. 100만 원보다는 더 있을 것 많습니다. 같은데. 네. 100만 제 원보다 많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HMM 부산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국책은행 산업은행과 비교하면서 이제 국책자금 정책자금하는 산업은행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최대 선사인 HMM이 부산으로 가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HMM 직원이신 것 같아요. 예. 장문에 글을 올리셨는데 마치 산업은행은 엘리트 조직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조직이어서 가는 것처럼 들렸다. 근데 저는 물론 당연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분이 되게 자세하게 정성껏 이렇게 그 반론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선사니까 화주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노선이 중요한데 화주분들이 대부분 서울로 들어온다. 우리 영업해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일리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HMM을 어떤 놓고 수직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서열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다. 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또 논의를 해 나가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으로 한번 좀 꾸며봤으면 하는데 일단 비상경제 대응 TF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첫 회가 열렸다는 네. 거잖아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하여간 그 만감이 좀 교체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안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 검찰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잘 짚었다. 그리고 취임 첫날부터 밤 늦게까지 야근하시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좀 고생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나 들었고 퇴근 안 하고 거의 9시 50분인가 뭐 그때까지 뭐 하신 것 같아요. 대변인 브리핑 밤 11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작된 거지. 좀 강행군 하신다 첫날부터 이제 이게 들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기가 막혔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뭐 연구소 관련자들이 이제 모인 건데 보니까 그 지난 3년 동안에 이 경제를 굉장히 약간 성과를 못 내신 분들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제 이 점검 TF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기가 막혔습니다. 예컨대 뭐 제1차관하고 그다음에 차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들어와 있었거든요. 윤희대 차관보 들어와 있었는데 그분이 쪽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 저기 12월 3일 12월 3일 날 부총리로부터 쪽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있으면 수사 받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앉아 계신 거 보고 제가 좀 기가 좀 막혔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인사가 아직은 안 됐어요. 장관도 없고 지금 뭐 차관도 그러니까요. 없고 실무자들이 없으니까 뭐 오기는 와야 되는데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뭐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부정선거론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거기 앉아 있습니다. 거기 부정선거.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그 몇몇 분들은 지역 화폐 절대 안 된다. 망국이다. 이런 분들도 거기 앉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상황 논리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장관 인사가 돼야 그 밑에 뭐 차관부 이렇게 줄줄이 인사돼야 되는데 경제는 급하니까 일단 회의는 열었지만 인사가 되기 전이니까 어떤 그럴 수밖에 없다. 참석자들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경제가 상당한 위기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관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저는 그런 거였다고 보고요.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성장률 3.7%에서 받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2.7에서인가 받고, 네, 이제 0.8에서 받았어요. 막상 이제 선장이 딱 돼 보니까 배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조세 감면액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78조 원이에요. 일단 78조 원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정 조금 확대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재정 확대하는 것만큼 마이너스 78에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적자액이 커지는데 얼마나 또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나라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장이 됐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지옥에서 시작하는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지표도 여러 번 짚었지만은 경제 지표도 너무 안 좋고 역대급으로 안 좋고 그렇죠. 위기가 없는데 위기인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스스로 자초한 위기. 예, 그렇고 다만 이제 그 입법권과 행정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뭘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과 비해 봤을 때는 권력 면에서는 천국이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점들은 있겠죠. 그래서 지옥에서 시작하는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정권 시작하면 대기업 총수분들하고 만나잖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뭐 차담회도 하고 뭐 이제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 늘 약속하고 어느 정권이든 똑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며칠 있으면 이제 정경련이나 이런 기관에서 그 기업별로 투자액을 해요. MB 때는 95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봉투 들고 오거든요. 그 안에 이제 우리는 이런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어떤 봉투 들고 오느냐 뭐 이런 거 기자들이 맨날 쓰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조차도 진짜 상황이 안 좋아요. 현대차 미국에 30조 추가로 하죠.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우리 경제 이끌어가는 기업들도 빤히 보이잖아요. 지금 여력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와서 우리 이만큼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 저희가 어제 그 정책실장으로 유력하다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물었더니 추경 편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조 정도를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좀 적절한 규모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35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1차로 13조 원 정도는 이제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남은 20조. 거 보면 대충 20조 원 정도다. 근데 올해 성장률이 우리가 한국은행이 또 며칠 전에 0.8로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럼 정말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1%라고 봤을 때 엊그저께 하나증권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 GDP의 한 1% 정도 쓰면 그러면 0.3%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0.8에서 성장률이? 그러면 1.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5조 정도 더 쓰면 네. 그러니까 대충 그 맞아 떨어지죠. 그 규모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순차적으로 또 정말 필요한데 그리고 더 확대해 나가야죠. 이제 물론 재정을 아껴 써야 되고 재정 적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클 건데 그런 분들에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1분기에 0.2% 마이너스 성장됐고 지금 청년 50만 명이 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나 묻고 싶고요. 뭐 그 일단 재정 지출 확대하는 추경안이 먼저 도마 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GDP 갭이라는 용어를 써요. GDP 갭, 경제학상 GDP 갭을 쓰는데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뭐 2% 혹은 1.8% 정도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봤을 때 실제 성장률이 낮다. 그러면 GDP 갭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거 한 0.8 정도로 보면은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한 1.8 정도로 보면은 한 1%포인트 정도 GDP 갭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요거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통 요거는 예산으로 메우자 해서 메워요, 보통. 근데 작년에 굉장히 작년 여름에 예산 짤 때 굉장히 뭐 이런 장밋빛 약간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긴축적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부 메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전부 메운다고 했을 때 그러면 GDP의 1%니까 우리 GDP가 한 2,500조 되거든요. 그러면은 1%면 한 뭐 25조 정도, 네. 요 정도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메워야 된다. 그래서 그 규모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세수 결손이 올해도 한 제가 봤을 때 20조에서 30조는 그냥 납니다 지금. 예. 세수 추계를 일단 기본 잘못했고, 그 다음에 세수 전망할 때 한 2% 정도 정성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0.8로 내렸고 사실 실제로는 더 내려갈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세수 결손도 뭐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출 줄일 것인가? 세수가 줄었으니까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세입 경정이라는 걸 하고 추가적으로 국채에서 발행해서 지출은 유지할 것인가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쁠 때 지출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일부를 반영한다고 보면 한 10조 정도 반영한다고 치면은 한 30조에서 40조, 한 35조 정도는 지금 사실은 소요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중에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는 이제 뭐 조금 더 정책적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추경 소요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뭐 13조 8천억 했는데 재정 승수를 계산해 보면 한 0.2 정도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정 승수가 0.2 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한 0.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국은행에서 0.5로 추계합니다. 네. 0.5 정도 나오는 건데 요거 계산해 보면은 1차 추경은 0.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내용이 너무 나쁘다는 거거든요. 내용이 대다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작년에 원래 회의하고 기금 간에 서로 돈 빌려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정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작년에 돈이 없어서 정산 못했어요. 그거를 다 추경에다 지금 때려 박았거든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조 8조 했지만은 민생에 도움되는 거는 거의 안 들어, 거의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만한 추경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추경 말고 추경을 일단 급한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해 예산은 또 짜야 되잖아요. 원래 8월 말까지 해서 국회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것도 한참 짜야 할 때죠. 지금 한참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이거 예산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버짓 사이클이라고 영어 좋았습니까? 무슨 사이클이요? 버짓 사이클. 네. 그 예산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 이미 3월 달에 이미 예산 편성 지침이 나갔어요. 3월에? 3월에 최상목 그 경제팀들이 이제 부처에다 이제 뿌렸습니다. 뿌렸고 그거에 기반해서 5월 달에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이제 부처별로 우리 이렇게 편성하겠다 해서 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6월 달에는 뭘 하는 거냐면은 이른바 이제 재정 전략 회의라는 걸 해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위에서 탑을 결정해 주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모여가지고 올해는 저출산이 방점이야. 여기다 돈 집어넣어. 아니 오늘 국방이 방점이야. 국방 집어넣어. 아니면 올해는 보조금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 전략 회의라는 걸 해야 돼요. 예. 6월 달엔 재정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내각이랑 재정 전략 회의를 하게 생겼다 지금. 그렇네.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늦더라도 좀 늦춰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내각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됐을 때 그때 해야 된다. 이제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뭐 9월까지 올리면 되니까요. 고생하겠지만은 네.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교수님 말씀하신 세수 추계는 그러니까 100원 거칠 줄 알았는데 걷어놓고 보니까 80원밖에 안 거쳤어요. 그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재정 적자인데 그렇지. 지금 이제 올해 국채 순발행액만 한 90조 원 펑크 나니까 100조 가까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아마 틀림없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만국의 국가 부채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재명 표 국가 부채가 돼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벌써 어젠가 신문 보니까 이재명 표 3기 신도시 표류.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건데 이미 3기 신도시 지금 착공률이 6%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재명표 3기 신도시가 망하고 있다는 기사가 벌써 나오고 어제 나왔더라고요. 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네. 근데 어떻게 이재명 표하고 그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통령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네, 이제 내년 되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확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우석진 교수님의 어떤 그 조언은 조금 늦춰지더라도 그러니까 새 경제팀이 구성된 다음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새 예산을 검토하고 짜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정 철학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정부 저희가 뭐 꾸준히 비판해 왔지만은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건 국정 기조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 이게 수단인 거지. 근데 지난 3년 동안에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을 쓰는 걸 줄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다 중앙선 서민의 피해로 다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정권 교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 기간에 나온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첫 번째 예산안은 짜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돌아가는 사이클보다 약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지명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한 달은 걸리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딱 지명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 중심으로 좀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저기 실무에 개입은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명받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신점심으로 이 얘기는 저 얘기다 하면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임명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있을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조금 곤란하고, 다만 중간에 지금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청와대 재정기획관실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건 뭐 청문회 없으니까 바로 임명은 될 수 이건 있겠네요. 임명해가 이게 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재정기획관을 만들었거든요. 재정관리관. 그래서 그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밑에 들어가 있는 재정관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수석급은 아니고 비서관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저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좀 유명무실했습니다. 좀. 예. 그래서 왜냐면 완전히 재정을 잘 하시는 분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한 6개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튜브니까 짱 보다가 잘 모르시네. 이러고 진짜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진짜 예,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이번 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다. 이제 재정을 기획한다는 게 정말 우리처럼 큰 나라 살림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늘 재정을 짜는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튼다는 것은 진짜 한국모함의 방향 전환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재정기획관실 신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가 그래서 재정 관련해서 편성할 때부터 그립을 좀 세게 잡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런 부분을 좀 바꿔 써보자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경제팀 진용이 어떻게 이제 짜여지느냐가 좀 관심사 아닙니까? 혹시 또 이게 그 기재부 사생판 아니십니까, 우리 교수님이? 뭐 들으신 얘기 좀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 아침부터 문자 엄청 오는 거예요. 누가 된답니까, 경제부총리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언론은 뭐 구윤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 보수 정부 뭐 약간 진보 정부 좀 구분을 해보자고 하면은, 보수 정부는 이제 금융 공무원들을 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는 제가 그 집권하자마자 이거는 그 검찰 특수부하고 금융 마피아하고 연합 정부다 이렇게 그런 해서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추경호니 뭐 최상목이니 뭐 그 아래 붙은 표현력을 좀 떨거지들 다 이제 금융 라인들인데 진보 정부는 예산 라인들을 좀 중용을 해요. 예산 짜는. 제가 제가 해석해 보자면은 조금 더 공무원들을 틀어주고 싶어 한다. 틀어주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이 갑들인데 갑이 또 기재부 예산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다 쥐락펴락 많이 해본 사람들 예산실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구윤철 이분도 사실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행정관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실은 예산실장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뭐 이거 약간 비화 같은 건데, 제가 처음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김동연 이제 도지사가 이제 그
초대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을 한 건데 부총리를 한 건데 기재부 그 김동연 장관 사실 예산실장 출신이에요. 예. 그럼 자기 사람 꼽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좀 견제하려고 구윤철 예산실장을 꽂은 겁니다. 아, 김동연 라인은 아니고. 김동연 라인은 아니고 물론 범 라인일 수는 있는데 예. 또 누구에게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꽂을 수 있냐 그러면은 조금 견제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사람 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구윤철 예산실장 꽂은 거고 그분이 이제 국무조정실장까지 올라가셔서 장관급까지 이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자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분이 제일 높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부처를 이제 분할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재부 그래서 분할. 예.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할할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야 되고 한쪽은 이제 예산을 할 사람이 이제 뭐 들어온다고 치면은 이분이 뭐 예산 뭐 통제하고 이런 거는 잘하실 거다. 다만 이제 이게 그 한 뭐 누가 된다 하마평에 한 2,000개 정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요. 어제 제가 볼 때는 아직 민정에 그 개인 신상도 안 올라갔을까 어제 민정수석 아직 민정이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개인 신상 정보도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지금 교수님 말한 것처럼 기재부 2개 쪼개려면 또 정부 조직 개편 법안 또 올려야 되고 네 정말 뭐 할 건 많고 그래서 시간은 그 없네요. 본인이 이제 그 돌리는 거, 또 남들이 돌려주는 거, 자가 발전. 자가 발전, 뭐 다가 발전, 네. 뭐 한 2,000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 전에 이제 금물살 탈게 상법 개정안 오늘 발의가 될 것 같고. 예. 근데 어제 이한주 원장 얘기도 뭐 그것만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나 네. 뭐 양곡관리법도 처리할 것 같은데. 정말 네 정말 그야말로 금물살이면 근데 저 상법 개정안은 이제 거부권 행사할 때 이 대통령이 그때 이제 후보였을 때도 이미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오늘 법안이 나오고 심지어 통과되면 바로 공포와 즉시 발효할 수 있게끔 네 뭐 한다니까 상법 개정안은 이제 진짜 곧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다. 네. 그럼 그중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본인이 뭐 큰 개미라 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자칭 큰 개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약에 코스피 5천 약속을 했으니까 교수님 삼성전자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너무 네. 멀었습니다. 구만전자 어떻게 할 네, 겁니까? 자, 이 상법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은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의 가버넌스가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자본시장에 증시에 계신 분들하고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이분들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정작 이분들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의 가버넌스가 얼마나 모순된 것이냐. 네.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것도 의총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정관에 넣어버리겠다. 굉장히 강도 높은 상법 개정안이 나온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주가도 좀 오르겠네요. 뭐 어제 하루 오른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 선반영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 100만 원 넣었으니까 물리학이 좀 다만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일사천리로 가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너무 서두르지 않아야 할 것들이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 균형, 이 밸런스의 문제겠죠. 근데 시장 경제에서 시장은 뭐가 팍 바뀌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재정 이야기 계속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재정 아껴야죠. 아끼기 위해서 근데 세수가 너무 크게 줄어들어서 OECD에서 최고 31개 나라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정책이에요. 방향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예를 들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같은 것도 방향이 아무리 맞아도 한 해에 갑자기 팍 올라가니까 편의점하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팍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제도 우리 이제 추경 높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국채 같은 경우도 거의 5% 가까이 폭등했으니까 국채 가격이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뭐가 확 바뀌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갈 거 빨리 가야 하지만 점진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하나씩 개혁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아주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 정치는 편을 모아가지고 다수를 만들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지만은 경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 같이 혜택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물 흐르듯이 뭐 잘하시겠지만은 물 흐르듯이 해야 된다. 공무원 잡듯이 시장을 드잡으면은 그거는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다만 시장은 시그널에 반응합니다. 시그널이.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걸 싫어해요. 난 이 방향으로 간다. 다만 천천히 제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하면 시장이 네. 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 큰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쓱 방향 다 틀면서 쓱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되 다만 너무 몰아붙여서 하는 거는 윽박 지르면서 하는 거는 시장에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걸 좀 노란봉투법 명심하면 하나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돼서 또 10여 년 동안 10여 년이 뭐예요? 한 12, 3년 동안 공들여온 법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재계는 많이 우려를 하죠. 재계가 우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 CJ 대한통운이다 그러면 거기 택배하시는 분들 다 사실은 CJ가 통제하시는 직원들인데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런 분들은 교섭권을 CJ 대한통운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적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이제 하청하시는 분들까지도 교섭권을 원청해 주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하청하시는 분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재계가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걱정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우려했던 것이 우리가 파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손배 청구하고 뭐 월급 그 집 뭐 심지어 전세 그 돈 있는 것까지 그 노조 간부들 그 가압류하고 그래서 왜 노란봉투법인지 아시죠? 쌍용차 분들 48억 원인가 그 파업했다고. 아니 회사 망한다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가라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파업밖에 더 있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48억 원인가 몇 명이 그래서 뭐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십시일반 거둬주자해서 노란봉투법에 봉투에 이렇게 거둬주자해서 노란봉투법이란 법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발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란법부터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은 좀 최소한의 노동기본법은 이거 이제 기업들에게는 손해예요. 하지만 어느 선진국 하나 파업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파업권 보장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싶으면 그럼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최소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손해되는 법안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는 통과시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키워드로 설정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었어요. 어제 이한주 원장도 성장을 상장에 강조하던데 그러면 결국은 성장하고 뗄 수 없는 게 산업 정책 아니겠습니까? 어떤 산업 정책을 이제 그 내놓을 것인지가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저께 그 뭐 취임사에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성장이고 두 번째가 경제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통합이고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내란 뭐 이런 사태 겪으면서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여기를 강조하는 건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정책하고 중장기적 정책은 좀 나눠서 뭐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은 이제 경기와 관련된 뭐 자영업자 관련된 내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 정책 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우리 체력이 좀 떨어져서 조금 위에 올려주고 너무 인플레이션 올라 그럼 조금 눌러주고 이런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능력이 늘어나는 거냐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이나 뭐 생산성 개선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정책이 지금 신산업 정책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뭐 세계 뭐 다자간 무역 체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업의 보조금 주고 이런 거 다 막아놨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뭐 엄청나게 뭐 보조금을 준다고 의심받고 있어요. 니네 어떻게 이 단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뭐 경상수지 이런 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산업 정책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이제 사실은 간접적인 조세 지원을 해줬어요. 세금 깎아주고. 근데 이제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을 뭔가 좀 들고서 우리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우리 제조업들이 예컨대 뭐 철강, 정유,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조업들인데 올해 아마 역성장할 거라고 지금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왔고 이미 많은 부분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보면은 이제 어떤 산업을 우리가 정해서 조금 원래 이제 재정 정책에서 경제 관련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늘려야 되는 시기가 와서 거기다 조금 돈을 좀 부어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국가가 어떤 기업에 뭐 보조금을 주거나 기술에 이렇게 도움 주면 WTO에서 딱 보고 있다가 제소하면 너희 보조금 줬네 하고 보복관세 매거나 쿼터량 조절하거나 한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유명무실을 해줬는데 그 사이에 아시겠지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진짜 AI 패권 시장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시장 재편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기술 중국의 이제 제조 2025 같이 아예 그냥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한데 그럼 이제 또 막대한 재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진짜 독일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 4.0 더 강화하겠다 해서 재정 확대하고 이제 재정 브레이크 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일 같은 기술 강국도 독일, 일본, 한국 이런 기술을 따라잡겠다고 만든 게 중국의 제조 2025인데 거의 다 지금 다 따라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재정을 풀어버리잖아요. 재정 적자 감소하더라도 이거 기술 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짧게 두 분에게 1분씩만. 이러면 오늘 오전에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통화를 할 것 같습니다. 자, 헬로 다음에 트럼프가 무슨 단어를 꺼내들까요? 뭐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여러 첩보로 듣기에는 지금 미국 측에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요구들을 해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미 해놨다? 그러니까 그 2+2 회의 전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가 받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놨다. 오, 뭔데요? 그거 안 알려주고 있고 아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잘 모릅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압박,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품목별 관세 지금 50%, 그것도 지금 현실화 됐잖아요. 예. 철강, 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지금 주한미군을 조금 더 유연하게 쓰겠다. 그래서 4,500명 조금 빼서 딴 데로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미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전화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첫 전화에 모든 걸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상당히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긴 게 없거든요. 근데 전리품이 필요해요. 어쨌든 근데 한국이 제일 취약한 지금 위치야. 그러면 압박 수준이 진짜 어마무시할 거다 지금 뭐 그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원화 가치 관련해서 언급하면 이게 우리로서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건데 원화 가치 좀 올려라 이렇게 하면 이게 참 피해가기 어려운 싸움이 될 건데 우리 정부가 잘하겠지만 자신감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하지만 친하게. 네, 그 한 달 전쯤에 대통령도 없고 우리 국무총리도 없고 기재부 장관도 없는데 원화 가치가 한 80원이 떨어져가지고 1,300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 그렇게 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 굉장히 거대한 경제고요. 세계 10위권 경제고 하니까 자신감 있게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유지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기순님 가지 마시고 조금 전에 얘기 안 한 거는 풀고 가시고. 그렇지. 모릅니다. 아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끊으면 안 되지. 자, 일단 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